스트래티지 MSTR이 흔들릴 때 시장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패닉이 어디서부터 번지느냐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움직이죠. 그런데 이번엔 스트래티지 강세론자였던 쪽에서 먼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목표주가 61% 하향. 오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회사가 망하느냐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꺼진 뒤에도 매수 엔진이 돌아가느냐가 본질입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조지프 바피 애널리스트가 스트래티지 목표 주가를 기존 474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췄습니다. 무려 61% 하향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가 원래 낙관론자였다는 점입니다. 작년 11월에는 목표가를 474달러로 올렸던 인물인데 이번엔 정반대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든 한 단어가 비트코인의 정체성 위기입니다. 바피의 진단은 이런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일 수 있지만 최근엔 위험 자산처럼 거래되는 성향이 더 짙어졌다는 거죠. 금값이 치솟는 동안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가치 못 갖고 결국 유동성과 위험 선호 심리에 의존하는 자산처럼 움직였다고 본 겁니다. 흥미로운 건 목표 주가는 크게 내렸는데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수정된 목표가 185달러는 전일 종가 133달러 대비 여전히 약 40% 높은 수준입니다. 즉 끝났다가 아니라 전제가 바뀌었다에 가깝습니다. 바피가 제시한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20% 반등한다. 둘째, 스트래티지 주가가 NAV 대비 1.25배 수준으로 회복한다.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지금은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이고 그 프리미엄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를 가정한 목표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깔끔합니다. 스트래티지를 낙관했던 사람조차 이젠 프리미엄을 당연시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시장 심리의 꽃입니다. 시장에선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 그림자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지표가 MNAV, 즉 보유 비트코인 가치 대비 기업 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회사는 더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며 다시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구조가 돌아갑니다. 한때는 보유 비트코인 가치의 3배를 웃돌던 프리미엄이 최근엔 0.8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MNAV가 1아래로 오래 머물면 새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래티지의 핵심 전략은 주식 발행, 전환 사채 발행 같은 조달을 통해 추가 매입을 이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이 꺼지면 다음 매수의 연료가 줄어듭니다. 프리미엄이 꺼지면 다음 매입의 엔진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엔진이 약해지면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더 사는 쪽이 멈추면 하락장에서 누가 받아주지?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수급의 상상에서요. 코인게코 기준으로 2월 5일 오후 3시 무렵 스트래티지의 미실현 손실이 약 39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일 대비 7.3% 급증, 같은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약 8% 가까이 급락해 7만 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다는 설명과 함께죠. 주가도 흔들립니다.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손실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손실이 커진다 다음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면 조달 여력이 약해진다. 이 고리가 시장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 공포는 늘 숫자보다 고리에서 커집니다. 가장 민감한 우려는 이겁니다.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71만 개 이상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현실보다 상상이 가격을 누릅니다. 이 시나리오는 누가 팔겠다고 선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MNAV가 1 아래에서 장기간 머물고 외부 조달이 막히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구조적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못 사면 언젠가 팔 수도 있다. 이 한 줄이 공포의 형태로 번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MNAV가 1 아래로 떨어지고 외부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론됐다는 내용까지 붙습니다. 진짜냐 아니냐보다 시장에선 가능성만 있어도 방어 포지션이 늘어납니다. 이 지점부터 시장은 가격 예측이 아니라 강제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 기사 한 줄이 매도를 부르는 촉매가 됩니다. 뉴스가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뉴스에 반응하는 속도가 가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건 강한 표현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함께 언급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더 하락하면 스트래티지 같은 대량 보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적자 구간에 빠지고 자본시장 조달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6만 달러, 5만 달러 구간에서 채굴업체 줄도산, 다른 시장으로 충격 전이까지 연결하는 서사죠. 포인트는 정답이 아니라 이런 서사가 퍼질수록 프리미엄이 더 붙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 논리도 있습니다. 바피는 재무 건전성 자체는 긍정평가합니다. 스트래티지는 변동성을 견디도록
설계된 기업이다. 보유 비트코인 규모는 약 440억 달러 수준인데 전환사채 등 부채는 약 80억 달러 정도라 관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당장 파산 공포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쪽이죠. 여기서 핵심은 회사 자체가 당장 파산하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프리미엄과 조달 엔진에 대해 어떤 가격을 매기느냐가 더 큽니다. 프리미엄은 숫자이기 전에 신뢰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비관론의 또 다른 축은 피터 시프입니다. 스트래티지 매입 발표 직후 평단 가격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시프는 이 전략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공격합니다. 수년에 걸쳐 매수했지만 실질 수익률은 거의 없다. 급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기업 리스크를 키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이런 비판이 커질수록 스트래티지가 프리미엄을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은 결국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싸게 사줄 이유인데 그 이유가 얇아지면 엔진이 둔화됩니다. 오늘 정리는 5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첫째, 캐너코드의 목표주가 61% 하향은 스트래티지 프리미엄 시대가 꺾였다는 신호로 읽힌다. 둘째, 그런데도 매수를 유지한 건 비트코인 20% 반등과 P2NAV 1.25 회복이라는 정상화 시나리오를 여전히 본다는 뜻이다. 셋째, 시장의 공포는 손실 자체보다 엠나브 하락 그리고 조달 약화, 다음으로 전략 수정 이 고리가 보이는 데서 커진다. 넷째, 71만 개의 비트코인이 풀릴 수 있다는 공포는 실제 매도보다 강제 시나리오 상상에서 먼저 퍼진다. 다섯째, 버리의 죽음의 소용돌이 같은 강한 서사와 바피의 설계된 기업 반론이 맞붙으면서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는 국면이 됐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엠나브가 이를 회복하느냐. 두 번째, 회복이 안 되면 조달 방식이 실제로 막히는 신호가 나오느냐. 세 번째, 다음 분기 실적에서 미실현 손실이 어떻게 반영되고 시장이 듣고 싶은 답을 어떤 톤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여기서 톤이 흔들리면 프리미엄은 숫자보다 먼저 꺼집니다. 결국 스트래티지의 싸움은 비트코인 가격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을 다시 붙일 수 있는가, 그 신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신뢰를 정면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 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